오늘은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기 힘든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집값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집값이 오를 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4억 아파트 계약하러 갔더니 한 달 만에 대반전. 4.5억 올려도 사겠다 우르르 25억 5천에 신고가 팔렸다. 장관은 아니라는데 집값은 더 오를 것.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뭐 얘기만 들으면 당장 뭐 몇 억씩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집값이 더 올라 앞으로 영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다시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급한 사람들이 많아야 무리하더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지금 서울 집값이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니까 뭐 조급해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집값을 전국으로 펼쳐 놓으면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오르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서울 집값은 0.38% 올랐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0.1%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오른 지역 중심에 이제 이런 뉴스들만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으로 놓고 보면 지방은 오히려 지금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집값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우리도 지금 혹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또 기대감이 생기시는 분도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언론이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전체가 들썩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오르는 지역은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오르기 힘든 이유, 뭐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 규제 완화. 둘째, 주담대 금리 인하. 일단 낮은 금리의 대출이 풀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거래량을 늘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뭐 대부분 규제가 이제 조금씩 다 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15억 초과주택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폐지, 취득세 중과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완화. 이제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종부세 기본공제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그리고 2억에서 2주택에서 3주택부터 중과하는 걸로 완화. 강남 상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금은 이제 규제지역에 강남 상구와 용산구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연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 이제 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굉장히 높게 이제 올라갔죠. 정부가 집값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도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종부세에 대한 입장도 야당 역시 너무 이제 징벌적 세금을 이제 과세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로 은행들이 2024년도로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는 뭐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죠. 그런데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피스 금리가 소폭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별로 가상금리를 이제 부과해서 대출금리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가상금리를 지금 은행들이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 때문인데, 일단은 코피스 금리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2024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이제 보면은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3.84에서 3.52%까지 지금 0.32% 낮아졌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3.87에서 3.73%까지 낮아졌고, 신잔액 기준 역시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낮아진 코픽스 금리. 코픽스 금리는 이제 지금 신규 대출이나 잔액 대출의 이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일단은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은행들도 나오고 있다 해요. 제가 이제 뭐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3% 중반이다 그러면은, 아까 코픽스 금리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코픽스 금리 자체가 3.3% 중반대거든요. 이 코픽스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주는 상품, 그러니까 예금, 적금 같은 이자를 주는 상품의 평균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를 주는 상품의 그 이자, 그 금리에다가 추가로 이제 은행에 이자를 붙여서 대출 금리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30대 신혼부부들이 서울 시내의 고가 아파트는 사지 못하고 입지 좋은 수도권 지역의 40대가 보유한 아파트들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서울 시내 지금 뭐 좋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 그 아파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0대들이 매수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수도권에 살던 40대들이 아파트를 처분한 돈에 얼마를 더 보태 서울에 있는 고가 주택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뭐 전체적인 시장을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로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주고 그걸 판 40대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연쇄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요런 지금 현실이죠.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은 5개월간 6조 원이 이제 실행됐습니다. 경기도는 한 달 평균 10,000건의 지금 그 거래량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한 거래가 5,000건. 그러니까 전체 거래 건수의 절반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서울은 한 달 평균 4,000에서 5,000건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중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한 거래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가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30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지금 물건을 아파트를 사지를 못하고 수도권으로 가서 매수를 하고, 그 30대에게 매도한 40대가 서울에 들어와서 지금 매수를 시작하면서 거래가 살고 있는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수치를 보니까 서울 집값의 불쏘시개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쨌든 이런 나비 효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8,500만 원 이하의 소득에서는 1.6에서 2.7, 그리고 8,500만 원 이상은 2.7에서 3.3. 이렇게 이제 지금 금리가 나가고 있고, 30대 무주택자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주로 매수했습니다. 40대 1주택자는 9억 이하 주택 매도 후 9억 초과 주택을 매수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금 뭐 잠깐 훈풍을 타다가 어려워지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40대들은 이제 집값이 버텨주겠지만,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애매한 아파트를 매수한 이제 30대 무주택자, 이분들도 지금 금리가 낮을 뿐이지, 뭐 대출 한도 5억 원 이거 이제 거의 맥스로 쓰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큰 대출을 끼고 평생 갚아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 힘든 이유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값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이유. 첫째, 너무 비쌉니다. 지금 집값이. 그런데 자영업 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로자 소득은 집값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집이 너무 비싸서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가 어렵고, 집을 사도 대출 원리금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에 뭐 1, 2억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고 지금은 집을 산다 그러면 3, 4억은 기본 이제 대출을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30년 장기 상환이라고 하지만 대출금리 한 4% 정도면, 5억 대출에 대해서 4% 정도만 대출해도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는 매달 30년간 갚아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막상 이제 집은 샀는데 뭐 대출이 안 나오거나 자금이 모자르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집값이 5억이면 자기 돈 2억 가지고 60%를 대출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대출이면 살 수 있죠. 근데 10억짜리 집이면 자기 자본 4억이 있어도 6억을 대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도 이제 많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집을 사도 문제인 것이, 3억 원을 대출했을 때 30년간 상환하면은 매달 143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4% 이자를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 6억 원을 대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두 배로 뛰겠죠. 286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뭐 286만 원을 30년간 상환한다? 어지간한 소득으로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30세에 대출을 해도 대출을 갚고 나면은 60세입니다. 근데 30살에 뭐 6억 원을 대출한다? 뭐 6억 대출이 나가지도 않겠지만, 뭐 소득이 계속 유지되기도 어려울 거고, 지금 현재 정년이 뭐 평균적으로 첫 직장에서 정년하는 나이가 48세입니다. 48세. 그러니까 대출을 해놓고 중간에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이직을 하는데 만약에 연봉이 낮아지거나 이러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하는 사람들 정도가 고가의 서울 주택을 살 수 있겠지만, 기존 주택을 파는 것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 덕분에 이제 뭐 가능하겠지만, 이런 특례 대출을 무제한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양을 공급하고 나면 당연히 이런 공급이 끊기게 되면 또 이제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영업 경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현실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 개인 사업자 연체율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은행 대출 연체율 2달 연속 상승, 자영업 연체율 9년 6개월 내 최고치. 자영업 경기 어려운 건 아마 코로나부터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뭐 이게 조금 코로나 이후로 조금 나아졌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내리막을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 연장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무너질 이제 자영업자 너무 많으니까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이제 저금리로 바꿔주면서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2023년 전체 자영업자는 568만 명입니다. 작년에 98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영업자 98만 명이면 물론 여기에서 이제 혼자 뭐 일을 하고 이런 1인 기업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고용을 한두 명은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생각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영업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주담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앞으로 매도 대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의 낮은 소득. 2022년 기준 직장에서 일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53만 원입니다. 대기업 평균 소득은 591만 원으로 좀 높은 편이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86만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정도를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과 2022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이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은 대기업은 한 7,092만 원, 중소기업은 3,432만 원으로 1년간 소득 차이는 3,660만 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에 699개, 전체 사업장의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5.484%.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76개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6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통계표를 보면은 전체 사업장 수가 약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입니다. 정말 비중이 높죠? 그리고 요 50인 미만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61% 정도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래도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장들이죠. 그리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99개, 전체 사업장 중에 0.03%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110만 명, 전체 근로자의 5.84% 정도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득 비중을 보면 전체 근로자의 75% 이상이 450만 원 미만 소득입니다. 매달 10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내가 벌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상위 5% 정도 수준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450만 원, 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5%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은 전체 근로자의 한 3, 4% 정도?
이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소득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1억 이상 돈을 번다. 1억 이상이면은 아마 뭐 전체 근로자의 한 10% 정도 될까 말까 되겠네요. 현재 집값을 대출로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있는 분들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출을 뭐 3억, 4억 해가지고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상을 내가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러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근로소득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가 아무래도 오래 근로할 확률은 높겠지만은 사업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정년까지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소득이거나 맞벌이가 아니면 연끌을 해도 수도권 내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현재 오르고 있는 집값이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려면 금리가 엄청 낮아지거나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금리는 언제고 낮아질 수 있겠지만은 소득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그때 이제 뭐 집을 사면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서울의 아주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매수 세력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지역에 집을 사든가 뭐 이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2천 채가 넘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집만 13,000채가 넘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통계가 지금 나라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작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분양 통계가 지금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베이비 부모가 본격적인 은퇴를 하고 있어서 노후 자금을 위한 매도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주택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자녀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장기간 이어져온 저출산으로 주택 수요를 견인할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2024년 인구 구조를 보면은 은퇴 시기에 60세 전후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20세 이하 인구가 급격히 줄어 역 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4년 현재 5,175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 구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60세 인구 요 전후로 지금 인구가 상당히 이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사게 될 젊은 인구는 계속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역 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일단은 뭐 수요가 너무 이제 급감하고 공급이 급증하는 이런 시기에 계속 이제 집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집값은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뭐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면 무리라도 해서 살 텐데 지금은 어지간한 소득으로 무리해서 좋은 곳에 집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지역을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고 싶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전세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겠죠. 일부 지역을 빼면 지금은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로 빌라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공급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지금 제가 보는 뭐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이럴 때 혹시나 급한 마음에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천천히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